그대는 얼마나 자주 화를 내는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짜증이 치밀고 출근길 지하철에서 부딪힌 사람에게 노려보며 직장에서 동료의 한마디에 속이 끓어오르고 집에 돌아와서는 가족에게 쌓인 감정을 쏟아내는 하루를 살고 있지 않은가. 그대의 분노는 정당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끝에는 무엇이 남는가. 깨진 관계와 후회, 그리고 더 커진 공허함뿐이다. 내가 강진 유배지에서 18년을 보내는 동안 수없이 목격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를 파괴한다는 진리 말이다. 권력을 쥔 자가 화를 참지 못해 몰락하고 재능 있는 선비가 한순간의 격정으로 평생을 망치며 평범한 백성이 참지 못한 말 한마디로 가정을 잃는 광경을 나는 셀 수 없이 보았다. 분노는 그대를 지키는 감정이 아니라 그대를 집어삼키는 불길이다. 지금 이 글을 읽는 그대에게 묻겠다. 그대는 분노의 주인인가 아니면 분노의 노예인가? 화가 치밀 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에 끌려가는 것인가? 만약 후자라면 그대는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것이다. 진정한 성숙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데 있다. 이 글에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의 미덕이 아니다. 그대의 인생을 지키기 위한, 그대의 품격을 세우기 위한, 그리고 그대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지 않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이다. 분노는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나 본능에 따라 사는 것은 짐승의 삶이다. 그대가 사람으로서 존엄을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내가 전하는 10가지 가르침을 깊이 새겨들어라. 1장, 분노의 정체를 직시하라. 그것은 그대의 약함이다. 그대는 화가 날 때마다 상대방 탓을 한다.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부당하기 때문에, 세상이 불공평하기 때문에 화가 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겠다. 그대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는 그대 안에 있다. 분노는 상대의 잘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그대의 약함에서 비롯된다. 강한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약한 사람은 작은 자극에도 요동친다. 자존감이 약하면 남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자신감이 부족하면 비교당하는 것에 분노하며 내면이 불안하면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폭발한다. 그대의 분노는 그대가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유배지에서 나는 한 젊은 관리를 만났다. 그는 상관의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며 주먹을 떨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왜 그대는 그렇게 화가 나는가? 그는 대답했다. 상관이 나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물었다. 상관이 그대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대가 정말로 무시당할 만한 존재라는 뜻인가? 아니면 단지 상관의 판단이 틀렸다는 뜻인가? 그는 말문이 막혔다. 그대가 이해해야 할 핵심은 이것이다. 타인의 말과 행동은 그대를 정의하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타인의 생각일 뿐이다. 그런데 왜 그대는 그것에 흔들리는가? 그것은 그대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대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떤 원칙을 지키는지 명확히 알고 있다면 남의 비난이나 무시가 그대를 건드리지 못한다. 분노는 또한 무력감의 표현이다. 상황을 바꿀 힘이 없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화를 낸다.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떠날 용기가 없으면 분노가 쌓이고, 관계에서 존중받지 못해도 관계를 끊을 결단이 없으면 화가 끓어오른다. 그대는 화를 내면서 뭔가 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분노는 행동의 대체물이 아니다. 오히려 행동하지 못하는 자의 비명이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는가? 먼저 그대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라. 그대의 정체성을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말고 그대 스스로 정의하라.
그대가 지키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그대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명확히 하라. 그리고 상황을 바꿀 수 있으면 행동하고, 바꿀 수 없으면 받아들이되, 분노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분노는 그대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하게 만든다. 화를 낼 때마다 그대는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이 상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진정 강한 사람은 침묵 속에서 해결책을 찾는다. 그대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2장. 화가 나는 순간 3번 숨을 쉬어라. 이론은 알았지만 실전은 다르다고 그대는 말할 것이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어떻게 그것을 멈출 수 있느냐고 반문할 것이다. 나는 그대에게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법을 알려주겠다. 화가 날 때 말하기 전에 3번 깊게 숨을 쉬어라. 이것이 전부다. 그대는 이 말을 듣고 우습게 여길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18년간 유배지에서 수행하며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분노의 순간과 표현 사이에 단 몇 초의 간격만 만들어도 그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분노는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지금 당장 말해야 해. 지금 당장 반격해야 해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그 속삭임에 따르는 순간 그대는 이미 패배한 것이다. 3번의 호흡은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숨을 들이쉴 때 그대는 격렬한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선다. 두 번째 숨을 내쉴 때 그대는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 3번째 숨을 쉴 때 그대는 선택의 여지를 갖게 된다. 반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짧은 시간이 그대의 인생을 바꾼다. 내가 강진에서 만난 한 장인은 이 원칙을 완벽하게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무를 깎아 가구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제자들이 실수를 할 때마다 화를 낼 법도 했지만 그는 항상 침착했다. 어느 날 내가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화를 참는가? 그는 웃으며 말했다. 선생님, 저는 화를 참는 것이 아닙니다. 화가 날 때마다 대패질을 3번 합니다. 그러면 화가 사라집니다. 그의 방법은 내가 말하는 3번의 호흡과 같은 원리다. 중요한 것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 것, 그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그대에게도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 화가 날 때마다 자동으로 작동하는 루틴 말이다. 숨을 쉬는 것이 어색하다면 10가지 세어도 좋고 물을 한 모금 마셔도 좋다. 중요한 것은 그 찰나의 멈춤이다. 그대는 이렇게 물을 것이다. 그런다고 화가 정말 사라지는가? 아니다. 화는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그 화에 지배당하지 않게 된다. 화를 느끼는 것과 화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3번의 호흡은 그대에게 감정을 느낄 권리는 주되 감정에 끌려갈 의무는 거부하게 한다. 실천하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라. 누군가 그대를 화나게 하거든 입을 열기 전에 3번 숨을 쉬어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한 달만 지속하면 그대는 달라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대의 말은 더 신중해지고 그대의 관계는 더 평화로워지며 그대의 마음은 더 고요해질 것이다. 화는 빠르게 타오르지만 빠르게 사그라들기도 한다. 그대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이 사그라들 시간을 주는 것뿐이다. 3번의 호흡, 그것이 그대와 후회 사이의 마지막 방어선이다. 3장. 분노의 뿌리를 캐내라. 표면만 보지 마라. 그대가 화를 내는 진짜 이유를 그대는 모른다.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려서, 배우자가 약속을 어겨서,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표면일 뿐이다. 진짜 이유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다. 그대가 진정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싶다면 그 뿌리를 찾아내야 한다. 대부분의 분노는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
통제하고 싶은 욕구, 안전하고 싶은 욕구, 공정함을 경험하고 싶은 욕구. 이런 욕구가 좌절될 때 분노가 솟아난다. 그런데 그대는 이 욕구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 그저 화가 난다고만 느낄 뿐, 왜 화가 나는지 진지하게 탐구하지 않는다. 내가 유배 생활 중에 만난 한 양반은 늘 하인들에게 화를 냈다. 하인들이 일을 서투르게 하거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는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했다. 저들이 일을 제대로 해야 내가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유배라는 치욕적인 상황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인들은 그가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더욱 가혹했던 것이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배우자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정말로 배우자가 잘못해서인가, 아니면 직장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곳이 그곳뿐이어서인가. 그대가 자녀에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는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인가, 아니면 그대 자신의 부모로서의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인가. 그대가 동료에게 짜증을 내는 이유는 동료가 무능해서인가, 아니면 그대 스스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열등감 때문인가. 진실을 직시하라. 그대의 분노는 대부분 현재 상황이 아니라 과거에서 온다. 어린 시절 무시당한 경험, 학창 시절 느낀 부당함, 젊은 시절의 좌절이 아직도 그대 안에 응어리로 남아있다. 그리고 현재의 작은 자극이 그 오래된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그대는 과거의 분노를 현재의 사람에게 쏟아붓는다. 이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그대가 화가 날 때 스스로에게 물어라. 나는 정말 이 상황에 화가 나는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화가 나는 것인가? 이 사람이 정말 문제인가, 아니면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이 문제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순간 그대는 감정의 노예에서 감정의 관찰자가 된다. 뿌리를 캐내는 작업은 고통스럽다. 그대가 외면하고 싶었던 상처와 약점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 없이는 진정한 변화도 없다. 표면적인 분노 관리 기술은 임시 방편일 뿐이다. 근본적인 치유는 그대 내면의 욕구와 상처를 이해하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충족하고 치유하는 데서 온다. 매일 밤 자기 전에 그대 자신에게 물어라. 오늘 나는 왜 화가 났는가?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일기를 쓰듯 기록하라. 처음에는 표면적인 이유만 떠오를 것이다. 하지만 계속 파고들면 그대는 반복되는 패턴을 발견할 것이다. 그 패턴이 바로 그대가 치유해야 할 뿌리다. 4장, 말하기 전에 3가지를 점검하라. 분노의 가장 큰 피해는 말로 나타난다. 화가 나면 그대의 입은 칼이 된다. 한순간의 분노로 내뱉은 말이 평생의 관계를 파괴한다. 그리고 그 말은 절대 회수할 수 없다. 사과한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말하기 전에 반드시 3가지를 점검해야 한다. 첫째, 이것은 사실인가? 화가 나면 그대는 과장하고 왜곡한다. 너는 항상 그래. 너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했어. 너는 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항상도 아니고 한 번도 아니며 전혀도 아니다. 단지 그대의 감정이 그렇게 느끼는 것뿐이다. 사실이 아닌 말을 하는 순간 그대는 논쟁에서 이미 진다. 상대방은 그대의 과장된 표현을 반박하는 데 집중하고 정작 그대가 전하려던 진짜 메시지는 묻힌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것은 정말 사실인가, 아니면 내 감정이 만들어낸 과장인가? 사실만을 말하라. 오늘 약속 시간에 30분 늦었다는 사실이다. 너는 항상 늦는다는 감정이다. 둘째, 이것은 필요한가? 화가 나면 그대는 모든 것을 토해내려 한다. 과거의 잘못,
관련 없는 불만, 상대방의 다른 단점까지 끌어들인다. 하지만 이런 말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킨다. 상대방은 공격받는다고 느끼고 방어적이 되거나 반격한다. 그러므로 말하기 전에 물어라. 이 말이 정말 지금 필요한가? 이 말이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필요하지 않은 말은 하지 마라. 그대의 목적이 상대를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현재의 구체적인 문제에만 집중하라. 과거를 끄집어내지 말고 인격을 공격하지 마라. 셋째, 이것은 친절한가? 사실이고 필요한 말이라도 말하는 방식이 잔인하면 소용없다. 당신은 무능해. 당신은 이기적이야. 당신은 변하지 않을 거야와 같은 말은 아무리 사실에 가깝다 해도 상대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오히려 상처만 남기고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든다. 친절함은 약함이 아니다. 친절함은 상대방이 그대의 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는 지혜다. 같은 내용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 당신은 항상 약속을 어긴다가 아니라 약속 시간을 지켜주면 내가 더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 같아라고 말하라. 당신은 나를 전혀 이해 못한다가 아니라 내 마음을 좀 더 들어주면 좋겠어라고 말하라. 이 세 가지 점검은 그대의 말에 힘을 실어준다. 사실에 근거하고 필요한 내용만 담고 친절하게 전달하는 말은 상대방의 방어막을 뚫고 마음에 닿는다. 반면 거짓되고 불필요하고 잔인한 말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상대의 귓가를 스칠 뿐이다. 말은 그대의 품격을 드러낸다. 화가 났을 때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준다. 그대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가장 화난 순간에도 품위를 잃지 않는 말을 하라. 그것이 진정한 강함이다. 5장.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하라. 그대는 자신의 관점에 갇혀 있다. 그대의 분노는 대부분 이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불공평해. 저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못해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그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세상은 그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상대방에게도 그들만의 사정이 있고 그들만의 고민이 있으며 그들만의 한계가 있다.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상대의 입장에서 단 한 번만 생각해보는 것이다. 그대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정말로 그대를 해치려는 악의가 있었을까? 아니면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는 순간 그대의 분노는 반으로 줄어든다. 강진에서 나는 한 농부와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 그는 내가 빌린 밭의 경계를 넘어 곡식을 심었고 나는 그것이 고의적인 침범이라 생각해 화가 났다. 하지만 마을 사람에게 물어보니 그 농부는 눈이 나빠 경계를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는 나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니 내 분노는 부끄러움으로 바뀌었다.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악의가 아니라 무지, 서툼 또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실수한다. 상사가 그대에게 과도한 업무를 맡긴 것은 그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도 위에서 압박받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배우자가 그대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그대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역시 자신의 스트레스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반항이 아니라 아직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한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일 수 있다. 물론 이것이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잘못은 잘못이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면 그대는 분노가 아닌 연민으로 상황을 대할 수 있다. 연민은 그대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를 더 현명하고 효과적으로 만든다. 화를 내면 상대는 방어적이 되지만 이해를 표하면 상대는 마음을 연다. 실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라. 만약 내가 저 사람이라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어떤 사정이나 한계가 있었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그대의 시야는 넓어지고 분노는 줄어든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다. 상대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이해와 허용은 다르다. 그대는 상대를 이해하면서도 단호하게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대의 사정은 이해하지만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성숙한 태도다. 분노는 세상을 흑백으로 나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이분법에 갇힌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하다. 대부분의 상황은 회색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악인도 선인도 아닌 그저 불완전한 존재다. 그대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그대는 비로소 분노에서 자유로워진다. 6장 싸움을 이기려 하지 말고 관계를 지켜라. 그대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에 집착한다. 논쟁이 시작되면 상대를 논리적으로 제압하고 그대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며 마지막 말을 하는 사람이 되려 한다. 그래서 그대가 이겼을 때 무엇이 남는가? 승리의 쾌감은 잠깐이고 남는 것은 깨진 관계와 차가운 침묵뿐이다. 그대는 논쟁에서는 이겼지만 인생에서는 진 것이다. 진정한 지혜는 싸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을 피하는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기는 것보다 관계를 지키는 것을 우선하는 것이다. 그대가 배우자와 논쟁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대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 사람의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인가? 그대가 친구와 다툴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대의 자존심인가? 아니면 수십 년 쌓아온 우정인가? 유배지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소한 자존심 때문에 소중한 관계를 잃는 것을 보았다. 형제가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평생 남이 되고 부부가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해 이혼까지 가며 친구가 한 번의 오해로 영원히 등을 돌렸다. 그들 모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소중한 사람을 잃었다. 그대에게 묻겠다. 10년 후에 그대는 무엇을 기억하고 싶은가? 그때 그 논쟁에서 이긴 것인가? 아니면 소중한 사람과 함께한 시간인가? 정답은 명백하다. 하지만 화가 나는 순간에는 이 명백한 진실을 잊어버린다. 그대는 눈앞의 승리에 눈이 멀어 더 큰 것을 잃는다. 관계를 지키는 것이 약함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그것은 가장 큰 강함이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양보할 수 있는 것, 마지막 말을 할 수 있지만 침묵을 선택하는 것, 이기고도 상대에게 체면을 세워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대인의 품격이다. 실천하는 방법은 이렇다. 논쟁이 격해지면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지금 내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이 논쟁에서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이 관계를 지키는 것인가? 이 질문이 그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준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를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그대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아라. 그대가 옳든 틀리든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전환하라. 그대와 상대는 적이 아니라 같은 편이다. 문제는 그대와 상대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해결해야 할 외부에 있다. 또한 상대에게 퇴로를 열어주어라. 논쟁에서 상대를 구석으로 몰아넣으면 그들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끝까지 저항한다. 하지만 그대가 한 발 물러나며 내가 이해 못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 그대의 입장도 일리가 있어라고 말하면 상대도 마음을 연다. 이것은 굴복이 아니라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사과하는 법을 배워라. 그대가 잘못했을 때는 물론이고 그대가 옳더라도 상대가 상처받았다면 사과하라. 내가 한 말이 그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미안해라는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사과는 그대를 작게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대를 크게 만든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쉽다. 하지만 관계를 지키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그대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 7장. 그대의 몸을 돌보라. 분노는 육체에서 시작된다. 그대는 분노가 순전히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일 뿐이다. 분노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몸에서 시작된다. 그대의 육체가 지치고 고갈되면 그대의 정신도 약해진다. 그리고 약한 정신은 작은 자극에도 쉽게 폭발한다. 잠이 부족한 날을 떠올려 보라.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길 일에도 짜증이 나고 사소한 말에도 과민 반응한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불쾌하게 느껴진다. 몸이 아프거나 피곤할 때는 인내심이 바닥난다. 이것은 그대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 그대의 몸이 그대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나는 지금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몸을 기계처럼 다룬다. 잠을 줄이고 끼니를 거르며 운동은 하지 않고 스트레스는 쌓아둔 채 버틴다. 그러고는 왜 자신이 화를 자주 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대의 몸은 한계에 도달했고 분노는 그 경고 신호일 뿐이다. 내가 유배지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몸과 마음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몸을 돌보는 것이 곧 마음을 돌보는 것이고 마음을 다스리려면 먼저 몸을 다스려야 한다. 나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산책으로 몸을 움직였다. 이 단순한 습관들이 나를 정신적으로 견고하게 만들었다. 그대도 마찬가지다. 분노 관리의 첫걸음은 그대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것이다. 충분히 자고 있는가? 하루 7시간 이상의 수면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그대의 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감정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오늘 밤부터 일찍 자라. 그것만으로도 그대의 분노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규칙적으로 먹고 있는가? 혈당이 떨어지면 뇌는 위협 상태로 들어가고 작은 자극에도 공격적으로 반응한다. 아침을 거르지 말고 간식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 특히 중요한 회의나 대화 전에는 반드시 무언가를 먹어라. 배고픈 상태에서는 어떤 대화도 잘 풀리지 않는다. 운동을 하고 있는가? 운동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배출하고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며 그대의 감정 조절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다. 격렬한 운동일 필요도 없다. 매일 30분씩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특히 화가 났을 때 즉시 걸으면 그 신체 활동이 분노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소진시킨다. 술과 카페인을 조절하고 있는가? 술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과도한 카페인은 그대를 예민하고 신경질적으로 만든다. 이 두 가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그대의 기분은 훨씬 안정될 것이다. 또한 그대의 환경도 점검하라. 지속적인 소음, 혼란스러운 공간, 나쁜 공기는 모두 그대의 스트레스 수치를 높인다. 그대의 집과 일터를 깨끗하고 조용하게 유지하라. 작은 환경 개선이 그대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대의 몸은 그대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그릇이 깨지면 마음도 쏟아진다. 그대가 진정으로 분노를 다스리고 싶다면 먼저 그대의 몸을 존중하고 돌보라.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다. 8장.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고요함이 답이다. 그대는 끊임없이 자극에 노출되어 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는 뉴스를 보며 일하는 내내 이메일과 메시지에 시달리고 퇴근 후에는 영상을 보거나 사람들을 만난다.
잠들기 직전까지 화면을 들여다본다. 그대의 뇌는 쉴 틈이 없다. 과부하 상태의 뇌는 작은 자극에도 과민 반응한다. 현대인의 분노는 대부분 과잉 자극에서 비롯된다. 그대의 신경계는 끊임없는 정보 유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SNS에서는 남들의 완벽한 삶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고, 뉴스에서는 분노와 불안을 자극하는 사건들을 접하며, 업무에서는 즉각적인 응답을 요구받는다. 이 모든 것이 그대를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만든다. 해결책은 단순하다.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매일 최소 30분, 아무런 자극 없이 그대 자신과 함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휴대폰도, 책도, 음악도, 사람도 없는 순수한 고독의 시간 말이다. 이 시간 동안 그대는 단지 앉아 있거나, 느리게 걷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그대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릴 것이고, 휴대폰을 확인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것이다. 하지만 이 불편함을 견디라. 그 불편함 너머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비로소 자신의 내면 소리를 듣게 된다. 강진에서의 유배 생활은 나에게 강제된 고독이었지만 그것이 나를 성숙시켰다. 아무도 없는 새벽, 촛불 하나만 켜놓고 앉아 있으면 낮 동안 놓쳤던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떠올랐다. 분노도, 슬픔도, 두려움도 모두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억압하지 않고 관찰만 하니 그 감정들은 저절로 흘러갔다. 그대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명상이라 부르든 묵상이라 부르든 이름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대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 시간은 그대의 내면을 정리하고 쌓인 스트레스를 소화하며 중심을 다시 잡는 시간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침 일찍 일어나 해가 뜨는 것을 그냥 바라보라. 저녁에 모든 일을 마치고 촛불 하나만 켜고 앉아 있어라. 주말에 산을 찾아 홀로 걸으며 아무 생각도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 시간이 그대에게 무엇을 주는가? 첫째, 그대는 감정의 파도를 관찰하는 법을 배운다. 분노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둘째, 그대는 진짜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을 구분하는 관점을 얻는다. 고요함 속에서 보면 그대를 화나게 했던 많은 일들이 실은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셋째, 그대는 내면의 힘을 회복한다. 외부 자극에 의존하지 않고도 평화로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한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그대의 주의를 빼앗으려 한다. 그대가 의도적으로 고요함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대는 영원히 자극에 중독된 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은 분노와 불안으로 가득할 것이다. 그대의 하루에 고요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라. 그것이 사치가 아니라 필수임을 깨달아라. 고요함은 도피가 아니라 재충전이다. 그 시간이 그대를 더 강하고, 더 평화롭고, 더 현명하게 만들 것이다. 9장. 그대의 기준을 낮춰라. 완벽을 버려라. 그대가 자주 화내는 이유 중 하나는 그대의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그대는 세상이, 사람들이, 상황이 어떠해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현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분노한다. 배우자는 이래야 하고, 자녀는 저래야 하며, 동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대의 기대를 충족시킬 의무가 없다. 완벽주의는 그대를 불행하게 만든다. 그대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완벽을 요구하면 그대는 끊임없이 실망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도 완벽한 상황도 없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불완전하고 모든 사람은 실수하며 모든 계획은 어긋나기 마련이다. 나는 젊은 시절 이 함정에 빠져 있었다. 학문을 연구할 때도 제자를 가르칠 때도
관료로 일할 때도 나는 완벽을 추구했다. 조금의 오류도 용납하지 않았고 조금의 게으름도 비판했다. 그 결과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자주 갈등을 빚었고 나 자신도 끊임없이 불만족스러웠다. 유배지에 와서야 나는 깨달았다. 완벽은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그대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전한다. 그대의 기준을 낮춰라. 이것은 타협하라는 뜻이 아니다. 현실적이 되라는 뜻이다. 배우자가 때때로 그대를 실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관계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 자녀가 그대의 기대대로 자라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동료가 그대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라. 그것은 그들의 선택이다. 기준을 낮춘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유연해지는 것이다. 이상적인 것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을 구분하라. 예를 들어, 배우자가 항상 그대의 마음을 알아채주길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그대가 명확히 말했을 때 귀 기울여주길 기대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자녀가 항상 최선을 다하길 기대하는 것은 과도하다. 하지만 정직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대하는 것은 정당하다. 또한 상황에 대한 통제욕을 내려놓아라. 그대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려 한다. 하지만 삶은 예측 불가능하다. 계획은 어긋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며 그대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들이 존재한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대는 끊임없이 좌절하고 화를 낼 것이다. 유연성을 기르는 법은 이렇다. 일이 그대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즉시 분노하지 말고 잠시 멈춰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것이 정말 큰 문제인가? 1년 후에도 이것이 중요할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대가 지금 화낼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라.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 정말 중요한 몇 가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충분히 좋은 수준에서 만족하라. 자녀의 성적이 최상위권이 아니어도 그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집이 완벽하게 정돈되지 않아도 가족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으로 좋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개선을 추구하라. 완벽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지만 개선은 언제나 가능하다. 이것이 완벽한가가 아니라 이것이 어제보다 나아졌는가를 물어라. 이 관점의 전환이 그대를 분노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대의 기준을 낮추는 것은 타협이 아니라 지혜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성숙한 사람의 태도다. 10장 용서하라. 그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를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용서다. 그대는 지금까지 쌓인 분노와 원망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과거에 그대를 배신한 사람, 상처 준 사람, 부당하게 대한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그 기억을 반복해서 떠올리며 분노를 되새김질한다. 그대는 그들이 사과하거나 벌을 받아야 용서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다. 용서는 그대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대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상대가 아니라 그대다. 상대는 이미 그대의 삶에서 사라졌거나 아니면 그 일을 까맣게 잊고 행복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대는 여전히 그 기억에 붙잡혀 분노의 감옥에 갇혀 있다. 원망을 품고 사는 것은 독약을 마시고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그대가 계속 분노하면서 얻는 것은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다. 상황은 바뀌지 않고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며 상대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대는 계속 고통받는다. 그대의 건강은 나빠지고 그대의 관계는 피폐해지며 그대의 삶은 어두워진다.
강진에서 나는 나를 유배 보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싸워야 했다. 처음에는 그 부당함에 치를 떨었다.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복수를 꿈꾸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내가 그들을 원망하는 한 나는 여전히 그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진정한 자유는 그들이 나를 석방할 때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내 마음에서 놓아줄 때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기로 결심했다. 그들이 사과하지 않았고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되지도 않았지만 나는 용서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였다. 용서하는 순간 내 가슴을 짓누르던 무게가 사라졌다.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었다. 그대에게도 이 자유가 필요하다. 그대를 상처 준 사람들을 용서하라. 그들이 사과하지 않아도, 그들이 변하지 않아도, 그들이 여전히 잘못되어 있다 해도 용서하라. 용서는 그들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 용서는 그대가 더 이상 그 일에 묶이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방법은 이렇다. 먼저 그 사람과 그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제 끝났다. 부정하지도 최소화하지도 말고 사실을 인정하라. 둘째, 상대가 완벽하지 않은 인간임을 인정하라. 그들도 자신의 상처와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수 있다. 그것이 그들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이해의 여지를 준다. 셋째, 그대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하라. 그대는 복수를 원하는가 아니면 평화를 원하는가? 정의를 원하는가 아니면 자유를 원하는가? 대부분의 경우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평화와 자유다. 그렇다면 용서가 그 길이다. 마지막으로 용서를 선언하라. 꼭 상대에게 말할 필요는 없다. 그대 자신에게 말하면 된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한다. 나는 이 일을 놓아준다. 나는 자유롭다. 이 말을 매일 반복하라. 처음에는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면 그대의 마음이 따라온다. 용서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과정이다. 어떤 날은 여전히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이다. 그것은 괜찮다. 다시 용서하라. 또다시 놓아주어라.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분노는 점점 약해질 것이고 어느 날 그대는 그 사람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때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것이다. 그대여, 분노를 붙잡고 사는 것은 그대의 선택이다. 용서하고 자유로워지는 것도 그대의 선택이다.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과거에 묶인 삶인가 아니면 현재를 온전히 사는 삶인가? 선택은 그대의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대에게 간곡히 권한다. 용서하라. 그것이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마지막으로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일생의 공부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한 번 깨달았다고 끝나지도 않는다. 그대는 평생 이 싸움을 해야 할 것이다. 어떤 날은 승리하고 어떤 날은 패배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배운 것이 있다면 진정한 강함은 화를 내지 않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진정한 강함은 화가 나는 순간에도 그대 자신을 잃지 않는 데 있다. 감정을 느끼되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고 상처받되 상처로 남을 해치지 않으며 분노하되 분노가 그대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대인의 품격이다. 그대가 오늘 이 글을 읽었다고 해서 내일부터 완벽하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여전히 화가 날 것이고 여전히 실수할 것이며 여전히 후회할 것이다. 하지만 그대가 이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조금씩 실천한다면 1년 후에 그대는 분명 지금과 다를 것이다. 3번의 호흡을 기억하라. 화가 치밀 때
그 짧은 멈춤이 그대를 구할 것이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 한 번의 시도가 관계를 지킬 것이다. 그대의 몸을 돌보라. 지친 육체는 약한 정신을 만든다. 고요한 시간을 가져라. 그 침묵 속에서 그대는 답을 찾을 것이다. 완벽을 버리고 현실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하라. 그대 자신을 위해서 말이다. 그대가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단지 그대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다. 그대 주변의 모든 사람을 위한 일이다. 그대의 배우자는 더 이상 그대의 화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고, 그대의 자녀는 안전함 속에서 자랄 수 있으며, 그대의 동료는 그대와 함께 일하는 것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대가 변하면 그대의 세상이 변한다. 나는 유배지에서 이런 글을 쓰며 혼자 되뇌곤 했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구나. 그렇다. 그대의 마음은 그대에게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영역이다. 하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대는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라. 분노는 그대의 적이 아니다. 분노는 그대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주는 신호다. 그 신호를 듣되 그것에 끌려가지 마라. 그대가 분노의 주인이 되어라.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마라. 그대는 할 수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그대가 이 긴 글을 여기까지 읽었다는 것은 그대 안에 변화하고자 하는 진실한 마음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놓치지 마라.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가라. 인생은 짧다. 분노로 낭비하기에는 너무나 짧다. 그대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대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그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그대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라. 분노는 그 모든 것에서 그대를 빼앗아 간다. 그대여 강하라. 하지만 부드러워라. 단호하라. 하지만 친절하라. 원칙을 지켜라. 하지만 유연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 자신을 사랑하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할 때 그대는 남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이다. 그대의 앞날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란다.